훌륭한 감독들, 작가들, 기획자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전에 대형 스튜디오의 제작 프로젝트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모든 딜들이 물론 준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꺼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탤런트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새로운 목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스트리밍이 인큐베이터로서 정말 다양한 스토리텔러들, 새로운 다양한 목소리를 키우며 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영화제 등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새로운 목소리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대형 프로젝트와 제작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 차이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획득한 컨텐츠, 그리고 자체 제작 컨텐츠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표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최근에 대변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자체 제작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컨텐츠를 획득을 했었고요. 특히 극장 개봉을 하지 않는 스튜디오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자체 제작 컨텐츠가 있고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획득을 하거나 라이센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렌드는 가능하면 다 오리지널을 제작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100% 저작권과 소유권을 확보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추가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스트리밍 회사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획득한 컨텐츠도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해당 스트리밍 플랫폼 차원에서는 오리지널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공개가 되거나 극장 개봉을 했거나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자체 제작이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더 저렴합니다. 많은 스트리밍 회사들이 게임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경쟁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영화 스튜디오나 방송국 네트워크 출신 임원들을 채용을 하고 인재들을 자체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예산 긴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처럼 과감했던 시절에 넷플릭스는 정말 많은 예산을 제작에 쏟아 부었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TV 방송국 출신의 시니어 임원들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스튜디오들이 했던 그런 방식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트리밍 회사들이 예전에 제작 스튜디오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인프라 측면이나 또는 전체 접근 방법을 보면 예전 스튜디오 시스템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스템이 100년간 이어졌고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제작 담당 임원들이 있었고 구조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국은 새로운 직함을 달았다고 해도 내용이 다 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예전 제작 시스템이 복제가 되고 있고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트리밍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큼 이것이 창의력을 발산하는 데 제약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과거 스튜디오들의 방식을 답습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어떨지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회사들이 스튜디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헐리우드 권익 옹호 단체인 영화협회 회원사가 6개에서 최근에 5개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를 이제 스튜디오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스트리밍 회사들이 전달과 유통 메커니즘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외에 그러면 내부적인 구조 또는 인프라 그 자체를 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럼 이 회사들을 스트리밍 회사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스튜디오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전통적인 스튜디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이 정말 글로벌해졌다라는 점이죠.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전통적인 그 스튜디오들은 매우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나 아마존, 최근에는 애플도 정말로 로컬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로컬 제작을 아시아에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거의 모든 케이스가 실패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또 계획을 재고를 했죠. 예를 들면 홍콩에서 콜럼비아 픽처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헐리우드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죠. 와호장령 같은 영화에 공동 투자를 하고 그 영화가 21년 전에 개봉이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임원은 이제 홍콩에 있었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사무실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스튜디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디즈니가 UTV를 인수를 했습니다. UTV는 인도의 최대 프로듀서이면서 스튜디오인데요. 2, 3년 후에 아니면 3, 4년 후인데 제가 좀 시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디즈니는 인도에서 영화 제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제작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인도에서 자체 제작을 하기보다는 더 나은 전략이 아마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수익을 이미 거둔 헐리우드 콘텐츠를 재배급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 업체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 멕시코, 한국 다른 곳에서 로컬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로컬 제작 전략은 아주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스트리밍 업체들의 내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다르길래 훨씬 더 성공을 하고 있는지 더 능력 있고 유연해서 헐리우드 이런 스튜디오들에 비해서 한국 제작사들과 협업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워너브라더스에 있을 때 제가 워너브라더스의 로컬 프로덕션의 비즈니스 쪽과 법무 쪽을 몇 년 전에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이런 지역도 제가 다루었던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들이 주요 시장이라서요. 그리고 인도도 진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스튜디오들 워너브라더스 포함해서 중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거의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그 틀에 맞추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규 같은 것이 고객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상황이 더 경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보면은요. 현지 언어로 로컬 프로덕션을 하는 지역에서 아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그 지역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그리고 LA 기반의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이 해외에 가서 진출을 할 때에 그들의 임원을 외국에서 보낸다던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오피스를 운영하려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장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덕션이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시장이 한국에서는 좋은 비즈니스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뛰어들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넷플릭스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와서 현지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저였다라면 저도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이 전략을 실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입 비용은 적으면서도 효율은 높으니까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로컬 콘텐츠가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로컬 컨텐츠가 해당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TV 프로그램이든 영화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마도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과 같은 이들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플랫폼들을 인수해서 현지 지사처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게 옛날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 덕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국경이 의미가 없어지고 전 세계 누구와 언제 어디서든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관용과 포용성 그리고 수용성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문화권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전 세계 방방곡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진출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전통을 존중해야 되는데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서구권에 있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의 스토리텔링 문화를 받아들이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스토리텔링 전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서구권의 목소리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와 같은 또 전 세계 법인들을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각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자신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우 흥미로우며 제가 다음에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로컬 언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거에는 일부 영화가 한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서 수출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는 작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했고요. 사실 이 영화, 극장에 상영되는 것도 어려운데 TV 상영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주요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수출하고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컨텐츠를 비단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라이브 액션 실사 드라마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와 스토리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바로 두 문화권에서는 장르 예술 그리고 장르 예술의 스토리텔링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장르적인 틀에 융합이 되어 있어서 정말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의 스토리텔러들이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게 이러한 작법들을 마스터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스트리밍 플랫폼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 프로듀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흔히 장편 드라마 형태가 인도에서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만들고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 대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인도에서는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미니 시리즈 6부작, 8부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미니 시리즈는 인도에서는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에 맞춤화된 캐릭터들도 좀 색다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대답할까요? 일반적으로 일단 아까 저희 세션 초반부에 잘 그 개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즉 그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런 대략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었고 그 작은 상자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시도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냥 극장을 그대로 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광고주들이 들어오면서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TV에 맞는 형태로 그 서사, 이야기, 스토리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트콤이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V가 등장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TV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트콤이나 에피소드 구성된 시리즈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장편 영화에서 짧은 5화 또는 7화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리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로 넘어가려면 아슬아슬한 구간에 끊겨야 했거든요. 관객들을 끌어올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고 나오는 부분 동안 부엌에 가서 간식 가져와서 다시 앉아서 보라는 것이죠. 시트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사의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정말 강점이 무엇이냐면요. 몰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앉은 자리에서 몰아보기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좋아한다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릴 때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자야 되는데 밤에 프레시까지 켜면서 부모님 몰래 밤새 읽고 그랬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트리밍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종의 디지털 소설을 읽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챕터 구성도 다르고 스토리텔링도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좀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부작, 7부작에서 사이사이 광고 나오던 시절에서 시트콤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이제는 멀티카메라에서 싱글 카메라를 자유롭게 오가고 실시간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할 수 있고 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창작의 자유가 이제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상상력을 요하고 또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몰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아무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감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감았다 할 수도 있고요. 다 몰아볼 수도 있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어디 갔다가 와서 볼 수도 있고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또 컴퓨터를 볼 수 있으며 아니면 집에 TV 아직 갖고 계시다면 그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스트리밍이라는 형식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의 엄청난 민주화라고 봅니다. 이 서구권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헐리우드가 비로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다른 문화권에도 정말 훌륭한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임원들이 나오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난 이 세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서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야기를 하려는 우리의 깊은 갈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보편적 정서가 우리를 이어주고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거의 다들 집에만 갇혀 지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정말 엄청나지 않았나요? 특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전 세계 어디든 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같은 경험과 이런 스토리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플랫폼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시라서 영어 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케이블 TV에 대해서 따로 그 가입 신청을 하셔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본 분들,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자신의 언어밖에 못 하시니까 매달 40불, 50불 정도 별도의 케이블 채널 신청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루시는 편은 아니시지만 제가 넷플릭스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들이 혼자서는 넷플릭스 이용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셨겠지만 이제 이분들도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력이 정말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에 대한 요약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테리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올지 조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조금 전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스토리텔링이 많이 변화했고 다양해졌으며 보다 국제적, 글로벌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는 미래의 인재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쳐야 될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타고난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요. 제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로서 또 수년간 학장을 역임해온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오래 함께 지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동안 제가 많은 신예들의 등장을 보고 이 일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리밍 플랫폼과 인프라가 발전하고 성숙하면 그들이 스튜디오가 그랬던 것처럼 방어적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진입장벽을 높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스트리머들이 더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미래는 훌륭한 스토리텔링,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기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스트리밍 기업들과 주요 제작사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기르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선뜻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필름스쿨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름스쿨만 너무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인큐베이터가 과연 존재할까요? 썬댄스 재단도 랩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업계 차원에서 인큐베이터와 랩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산업에 스스로 투자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업계를 보면은 야구와 같은 경우에는 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래 세대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탑이 되고 결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체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우리 업계에서는 일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트리밍 기업들이 앞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현된다면 정말 좋은 쪽으로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스템이 발전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와 랩을 활용하면요. 오늘도 사실 기사가 났는데 조지 클루니, 캐리 워싱턴, 돈 치들, 브라이언 로드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팀 베벤도 참여했는데요. 필름 메이킹 이 랩 스쿨을 설립해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이제 랩 스쿨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저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유색인종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더 어린 학생들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12학년 이렇게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스토리텔러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인재를 찾아내고 육성하는 길입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업계의 새로운 질서가 미래의 인재, 즉 다양한 목소리에 투자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질문을 준님께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에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게 뭔지를 사실 찾기도 그리고 알기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플랫폼의 컨텐츠가 정말 너무 많아서 내가 찾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넷플릭스든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검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확한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 첫 4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크리에이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뭘 찾으려면 그렇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콘텐츠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인재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넷플릭스만 봐도 정말 소셜 미디어 열풍을 일으킬 만한 컨텐츠가 많은데요. 타이거 킹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다들 그 얘기만 했는데 누군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보고 심지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SNS로 또 이거 꼭 봐라. 내가 이거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퍼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는 이런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을 감독하고 연출하는 친구들을 보면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필름스쿨에 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인맥이 없으면 또는 돈이 없으면 이러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기쁜 일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돋보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정말 너무 넘쳐나니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걸 다 큐레이팅 하느냐인 것입니다. 어떻게 큐레이팅 해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좀 현실적인 솔루션 말씀드리자면요. 썬댄스 같은 경우 우리 모두 굉장히 썬댄스 좋아하는데 썬댄스도 랩을 운영하고 신인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매해 페스티벌에서 랩을 통해 지원받은 프로젝트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페스티벌에 진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큐레이팅이 되고 홍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회사들이 만약에 물론 그분들이 제 제안을 귀담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만약에 인큐베이터나 랩을 만들어서 신인들을 개발하고 육성한다면 별도의 섹션을 플랫폼 상에서 만들어서 이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몇 날 며칠의 작품을 선보일 텐데 저희가 어떤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했는지
한번 와서 보십시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 회장님 뵙게 되면 꼭 말씀을 드리시죠. 이 회의 끝나면은 바로 전화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에 두 분께서 정말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었지만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정말 훌륭한 두 분의 패널께서 해안을 나눠주시고 질문에 정말 다른 시각에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 제가 조금 연결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아쉽고 또 사과드립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메일 주시고 항상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남긴 채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관객분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는 것이 또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테리 교수님, 준님 감사드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준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